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정치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입법 이슈부터 특검 수사 그리고 국민 임명식 등등입니다. 여야의 공방도 관련해서 뜨거웠는데 주요 이슈들을 지역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권우문, 홍순원 두 패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순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주에 만나 뵙지 못했는데 저를 못 뵈서 아쉽거나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커피 한 잔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려오시겠네요. 특별히 두 분에게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방송을 쉬어서 아쉽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알려졌어야 하는데 묻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 분께서 각각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또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네, 꼭 저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예, 제가 먼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야당이신 우리 사실 묻혀진 이슈보다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 사실 좀 갈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먼저 조국 전 장관하고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은 본인들의 전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항상 정치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했다면 그러면 정치 판사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치적 판결과는 또 무엇이 틀리겠는지 봐야 될 문제고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의 보조금을 횡령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것도 광복절에 정치적 사면을 꼭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화가 나고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소소한 내용들이 더 전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에 4년 정도의 국회의원 기간을 다 채우고 네. 그만두고 재판을 또 결과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참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순원 박사님은 주간 묻혀진 이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강국으로 가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우리 부산은 해양 수도 부산 이제는 달려가자. 걸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달려가자라는 차원에서 드디어 이번 주에 867억 원이라고 하는 일반 예비비가 네.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부산 그리고 울산 경남 시민들께 약속한 해양수산부 이전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꼭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고 네. 이것을 통해서 또 법안 또한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 소속의 김태선 의원은 네. 아시다시피 이전 속도에 중점을 둔 법안을 이번에 상정을 했고
부산 출신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해양산업 집적화 고도화에 대해서 중점을 둔 그런 법안을 이번에 상정을 각각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야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입안을 한 이 법안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 잘 하겠다. 그래서 이달 말에 여야 협의에 의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바람직하다. 민주당 소속의 저의 입장에서는 단지 아쉽다고 하면 부산에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전재수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그렇죠. 발탁이 돼서 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국회의원 업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부산을 지킬 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데 이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그런 예비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들이 이제 속도를 내서 이제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산 지역도 그렇고 경남 지역도 그렇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자, 부산 경남의 주요 이슈들 가운데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부분이니까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어떻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주간 묻혀진 이슈 두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뽑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을 합니다. 관세 문제라든지 지역에서도 국내 안보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관심이 아주 큰데요. 기대와 우려 이 교차점에 지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두 분의 입장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네. 뭐 야당에서 먼저 하십시오. 우리 권은문 박사님부터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거보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볼 때 사실 정말로 좀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미국에 가는 것도 네. 어제 뉴스에서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갑자기 일본을 건너뛰고 네. 급히 방미했다는 보도와 함께 한미 정상 회담에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았나는 의문점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좀 잠깐 생각하면 지금 흘러온 데를 보면 좀 먹구름이 끼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로 많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많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지금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안 노란복두법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이 법은 정말 EU도 빠져나가고 외국계 기업이 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용주의 즉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으면 기업이 정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상 외교에 대한 것들은 뭐 지역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관심 있게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문. 네, 25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출국을 앞두고 일본 먼저 방문을 한다. 네.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을 왜 먼저 방문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평가를 해보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차원이다. 자,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은 결국 미국의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겉으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속으로 보면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 외교 관계상. 왜냐하면 미국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네. 한국도 불러서 역할을 하고 싶고 일본을 불러서 역할도 하고 싶은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똑같이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라 그러면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 대통령과 협의가 아니라 그냥 지시받는 형태의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던 게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또 애달파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원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방법을 달리한 것이죠. 일본을 먼저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해서 내가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이 이시바 수상이 받아준 것이죠. 그러면 계획적으로 됐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놓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한 가지가 의제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의 복잡한 외교 관계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 대담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국과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극복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미국과의 대화에서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우선해서 한일 관계를 통해서 주변 국가와의 방위 문제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미군 주둔과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실용 외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일 공동 대응으로 미국의 이런 관세 협상이라든지 주도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어쨌든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전략적인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 홍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미국 방문의 어떤 그런 성격을 두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거든요. 국빈 방문이니 뭐 실무 방문이니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네, 끝내는 어쩔 수 없는 이재명 정부는 친중 친북 친러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걸 미국 외교가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정보가 다 있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 미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견제거든요. 그래 볼 때 이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어떤 외교를 펼치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도 갈등을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이 외교적인 협력에 의해서 미국을 견제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무역 경제 규모를 볼 때는 지금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발전 방향은 어쩔 수 없는 미국과의 이 외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권은무 박사님 발언에 대해서 우리 홍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방문 방법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예, 그게 뭐 국빈 방문이 되든 아니면 실무 방문이 되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올 것이냐, 무엇을 주장해서 무엇을 관철할 것이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권 박사가 이 얘기했던 미국과의 우위적 관계, 그걸 늘 보수의 입장에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미국의 종속관계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아니다. 대한민국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대국입니다. 그리고 국방력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4대 강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도 5대 강국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미국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국방력이 충분한 대한민국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미국이 힘을 좀 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트럼프가 13조 억 원이라고 하는 분담금을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는 무응답했습니다. 네. 그거는 미국의 생각이고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돈을 분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1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방위 분담금을 이미 한미 약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대한민국도 강국에 속하는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미국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종속관계가 아닌 엄연히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탑5 내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미국과의 종속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국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EU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다 눈치를 보는, 즉 군사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희도 먹고 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국의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원하지만 외교적 차원 그리고 경제 관세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 먼저 값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큼 그 값을 가지고 입장에서 얼마큼 많이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강국 5대 강국도 맞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또 여러 형태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저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실용주의, 어떻게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획득해 오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먹고 사는 거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돼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종복인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은 실용을 늘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번 방미를 앞두고 일본 수상을 먼저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용적인 차원에서 답지를 하나 더 들고 미국으로 방문해서 같이 토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왜 그런 걸 고민합니까? 미국은 기존의 사회, 기존의 방향에서 트럼프 정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기존의 방법은 글로벌 폴리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글로벌 깡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께 순간적이라도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잘못된 외교 그리고 불안한 외교 이런 말들로 저평가하실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서 이 깡패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동맹국가를 깡패라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미국의 방미, 일본에 방위를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 거에 대한 기대는 한데 그 반대 입장을 보면 국내가 안전돼야 되는데 국내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거는 전 세계적 OECD 국가 중에 하나밖에 없는 법안이라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것도 기업들을 이용해서 외국에 그 비즈니스 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참 이 뭐라고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노란복투법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려스럽다는 게 지금 방송이든 전문가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방미를 하시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시더라도 지금 국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강압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인다는 거는 이게 마찬가지로 깡패처럼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 1분만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우리 권 박사 매 방송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노란봉투법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견들 또 각계각층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그룹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절충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 문제는 이 노란봉투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재계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었습니까? 관심을 안 두었지 않습니까? 재계에서 제발 원청의 역할 그렇다면 하청 제일 말단 하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도 조금이라도 더 고민해주고 좀 더 정답게 들어주려고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일찍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이것은 아마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서로 재계와 그리고 근로자들 간에 상호 절충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정부가 나서서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회에 서로 재계와 근로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저희를 라디오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두 분의 말씀을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원 박사님께서 노란 봉투법 관련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 박사님 말씀하시려다 제가 끊었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예,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분은 개정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성 노조, 기존 노조에서 지금 발언하는 것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부분이 좀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안을 가져온 국가가 미국이라고 들었어요. 미국에 대한 하청에 대한 부분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노조에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에 접목시켜가 우리나라에도 이거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에는 이 근로 노동 자체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우리 말대로 파이어 잘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해고를 시키게 되면 대모부터 해서 평생 가는 직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차이점은 나쁜 거는 가져와가지고 쓰려고 하고 좋은 거는 안 가지고 오려는 부분을 보면 이거는 참 이것도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분은 하청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청이 모든 하청에 있는 그 근로자들까지 다 책임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절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노사 갈등에서 그 파업이 벌어지거나 파업을 하거나 그 우리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는 아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정은 계속 되어 왔는데 왜 이 두 개 정도 되는 진짜 기업이 하기가 너무 힘든 그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노동법은 개정되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말씀 놓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
철도청이 지금 그 안타까운 목숨을 두 분이 노동자들 잃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그 국감장에서 놓았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잘려야죠. 그만두셔야죠. 비상식 아니 비상식적이보다 그만큼의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솔직하게 반기업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조금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좀 틀리게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기업도 하나 해봤으면서 왜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자꾸 법안을 만들어내는지 뭐 인형 찍어내는지 계속 찍어내는지 저는 이해를 정말 못 하겠고요. 이 국회의원들도 좀 나름대로 돈을 벌어보든지 그리고 기업을 해보든지 좀 무슨 활동을 하고 나서 기업의 어려운 점, 근로자가 어려운 점을 알아야 되지 그냥 일반 포퓰리즘처럼 표만 되는데 움직인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게 진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정말 위험하다 보거든요. 사실 저는 요새 진짜 너무 힘들달까? 감정선에 의해서? 이거는 너무 법안을 너무 함부로 만드는 것 같고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라는 말하는 자체도 그거 웃기다 보고요. 조금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 잘하셨는데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벤치마킹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기업 형태를 보면 대한민국처럼 원청이 존재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밴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원청이 존재하고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 밴드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밴드라는 것은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TV를 하나 생산을 하는데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면을 1차 원청 업체에다가 주면 1차 원청 업체는 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또 2차 하청을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부품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3차 하청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미국의 모 기업과 1억 불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TV를. 그런데 제일 말단에 있는 하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말씀 잘 하시는 그 직원들이 또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서 이 생산 라인이 돌아가지 않으면 삼성전자에서 TV를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결국은 원청이 1차적인 미국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와는 1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계약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 위반이 또다시 밑으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하청업체들로 쭉 달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호 물고 물리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이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묵인 방조되어 왔던 겁니다. 그 이유는 워낙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못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모두가 참았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참아왔던 것이고 정부에서도 참아왔던 것이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은 더 참아왔던 것이죠. 그 사이에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산업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굶고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하셨듯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청에 소속되어 있든 하청에 소속되어 있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모든 시스템 라인에 들어와 있는 임직원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동일한 입장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로 우리는 노란봉투법에서 집어넣어서
원청이 잘못됐을 때 하청업체의 직원들도 교섭권을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원청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법을 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관계 설정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게 되면 실질적인 현대자동차 1차, 2차, 3차, 4차 밴드가 있으면 만약에 현대자동차 강성노조, 즉 기종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4차 밴드입니다. 4차 밴드가 데모한다, 파업한다는 소리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4차 밴드는 관리자들, 사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3차 밴드는 관리자, 사장이 없습니까? 그럼 차라리 원청에서 다 고용으로 주로서 다 그냥 원청으로 다 넣으면 되죠.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4차 밴드 다 없애고요. 다 넣으면 되죠. 그걸 위해서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넣는 대신에 해고를 할 때 그냥 바로 해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렇게 하겠죠. 대기업에서도. 왜? 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그 면에서 고정비가 상당히 많은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생하겠다는 말씀에 기족의 그 노조에 대한 강성 노조의 그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근로자들 4차 밴드, 3차 밴드, 2차 밴드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직접 가봤냐? 저는 안 가봤다 보거든요. 1차 밴드 우리 원청에 있는 그 노조가 얼마나 강성입니까? 대한민국에. 현대자동차 데모하면 4차 밴드가 데모합니까? 3차 밴드가 데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원청에서 데모하면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4차 밴드가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렇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교수권을 가진 데서 원청의 교수권을 근로자들이 가진다면 그럼 4차 밴드 사장하고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지금 노란봉투법에 두 가지 아까 사항 이야기할 때 파업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기업에서 받는 손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원청에서 하청업체 말단 있는 근로자들까지 이 교섭권을 가진다는 게 사실 맞는지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볼 때도 제가 안 맞고요. 70, 80년대 제가 말씀하셨지만 그럼 국회의원들 87년 책에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에 1억 6천에 대해 연봉 받아가면서 면책 특권에 이런 호가호위하고 다 있는 의회들은 왜 안 바꿉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걸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딱 1분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근로자들이 고생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 먹이 살리기 위한 부분 다 압니다. 하지만 원청 나름대로의 갑질도 많아요. 이것도 분명히 고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아까 말씀드린 만들어 놓고 개정한다는 말이 안 맞고 조금 더 시간을 둬서 더 협의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EU에 대한 상공회의소도 지금 떠난다. 미국에 있는 떠난다. 외국 기업이 다 떠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가 바칠 것인지 참 이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감정적으로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네. 앞서 지금 얘기했듯이 미국이 떠난다, 또 유럽 기업이 떠난다 등등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그렇게 말들을 해온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한 번도 실천을 해보지도 않았고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현대자동차 원청의 노조가 파업으로 인해서 하청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또 그 도산에 의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업체가 파산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근로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원청의 파업에 의해서 원청의 잘못에 의해서 빚어지는 1차, 2차, 3차, 4차 밴드들은 하청업체들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합니까? 그게 원청이든 하청이든 어느 누가 잘못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점은 발생이 된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말단인 하청 업체에서 문제가 생겨도 원청이 문제가 되는 거고 원청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파업이라든지 등등 문제가 생겨도 하청 업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1차, 2차 원청 이걸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질한 상황에서 대등한 조건에서 이제는 대화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또 원청의 어려움을 하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하청에서 어려움을 원청이 먼저 알고 숙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기업 운영의 방식이고 또 제대로 된 선진국형 기업 운영의 방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노란봉투법에 담아서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망하자라고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는 요 정도 네.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네. 요즘 네. 계속 이제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현재 이 재판 중에 있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이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TV 뉴스 보는 게 즐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즐겁다고. 네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좋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돼 나오니까 TV를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 또 하나는 그동안에 너무나 국민들이 몰랐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언론에서 노출시켜주지 않았고 또 제대로 취재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그동안에 무시당했던 3대 특검 관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불거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보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즐거운 것은 물론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만 진실이 밝혀지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에서 이제는 간과하지 말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에 맞는 그동안에 수도권 1극 체제 하에서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어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면 부산시의 취업 가능 청년층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대비 올 7월까지 평가된 통계를 보면 약 9천 명이 줄었다 그래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출된 것이죠.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3대 특검들 이런 부분들도 여당의 입장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야당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라든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장동혁 후보. 예, 네. 장동혁 후보라든지 이 네. 두 분은 내란 자체는 그렇게 뭐 부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란과 관련된 탄핵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분들을 이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자연스럽게 처음에, 전반부에 처음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TV를 자주 보고 싶다는 분에게 조금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진 거를 진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대 특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대한 잘못된 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 법이 그 상대방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괴로움을 볼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사이코패스죠.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점은 우리도 인정하고 보지만은 구속돼서 이런 형태들이 계속 언론 쪽에 놓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무슨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상당히 조리돌림처럼 하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내란 특검에 대한 부분은 내란은 재판 중에 있으면서 이게 내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분명히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대표 이제 선거에 대한 부분인데 찬탄파와 반탄파라고 이제 말씀하신데 또 이걸 누가 그렇게 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 언론에서 놓은 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당대표 되는 것보다는 지금 김문수 대표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다시 2파전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예상 하나고 반대 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50%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6% 5%까지 붙였어요. 저는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청래 이 당대표의 강성적인 이 협치가 아닌 강성에 대한 모두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역효과를 준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지지층인 호남표가 거의 30%가 빠진 것 같다고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연 지금 찬탄파와 반탄파의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노란봉투표나 강성적인 일변도에 지금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이 사면이 특별 사면했던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과 정청래 대표가 들어오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내란 특검의 탄핵까지도 오고 이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하고 거리차가 많이 안 났다면 이거를 반대로 민주당이 각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래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찬탄과 반탄에 대해서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프레임은 바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출마했던 후보들 스스로 토론해서 찬탄, 반탄을 두고 입씨름을 했고 우리 반탄의 입장에서 단일화하자라고 두 분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에 서 있는 찬탄, 반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 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여당과 어떻게 협치할 거냐 그리고 여당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런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논의는 하나도 없이 찬탄 반탄 이걸로 끝을 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저녁 되면 결정이 되겠죠. 네. 누가 되든 어찌됐든 앞서 얘기했던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해서 즐겁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많은 국민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 이걸 나는 더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탄핵을 반대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되어서 당 대표가 되었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이분들의 입장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여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걸 저는 더 걱정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걱정을 해야 될 때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고 또 뽑아준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을 다시 한 번 더 존중한다면 과연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정부까지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뭔지 그걸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당원들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 선출 방식도 이번에 보면 민주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5대 5였습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50% 들었고 당원들의 의견을 50% 들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국민은 20% 포함을 시키고 80%가 당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은 결국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국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또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국민의힘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까 그걸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 더 심하게 표현하고 싶은 단어도 있지만 그걸 표현하신 게 맞죠. 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권리당원에 대한 네. 부분이 더 강하지 국민의힘이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9일째 지금 당 입구에서 지금 농성 중이다. 무슨 농성?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종교인이든 일반인들이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특검에서 지금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모르겠고 이 특검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센 겁니까? 자기가 압수수색하면 아무데나 압수수색하고 그에 따라서 뭐 흐름대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 법치국가에서 이 법을 테두리 안에 두고 지금 이거는 무소불위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조사도 말씀하신데 반대로 얘기하면 권리당원 100%인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그래서 저희 쪽만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상법하고 지금 방송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지금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강행하겠다 통과시키겠다고 가듯이 저는 차라리 야당의 역할을 못 한다면 107명 그냥 배지 다 던지고 막 민주당 혼자 독재해서 그냥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봐라 네. 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좀 마칠까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를 우려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뭐 당 내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 살아는 판을 걷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것만은 알아주시고요. 우리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